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서 인근의 침하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들어갔고 경찰도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입니다. 네, 사고 장소 근처에서 추가로 침하 현상이 나타난 건데 현장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 서대문, 이 도로는 연세대에서 사천교로 향하는 길인데요. 제 뒤쪽으로 2개 차로를 가로질러 길게 균열이 발생해 현재 서부도로 사업소와 서대문구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 중입니다. 균열 지점을 기준으로 한쪽 도로가 내려앉은 건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원인을 찾기 위해 도로를 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인근 버스 전용 차로와 그 옆 1차로를 제외한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일대 교통이 혼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침하가 발생한 지점은 어제 땅 꺼짐 사고가 난 곳에서 100에서 200m 뒤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부도로 사업소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성산로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로사업소 등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는 도로 통제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성산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SUV 차량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차도에 구멍이나 흰색 SUV가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후 현장 조사를 마치고 도로 통행이 재개됐는데 인근에서 추가적인 도로 침하 현상이 발견되면서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서울시는 서울 연희동 땅 꺼짐 사고와 관련해서 관계기관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땅 꺼짐 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을 하고 있다며 사고가 난 구간은 지난 5월 당시 땅속 빈 구멍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라며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도로를 임시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풍 산산이 일본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도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과 높은 파고가 일고 있습니다. 반면 서쪽 지방은 맑고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동해안 강풍과 폭염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지금 강풍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진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0에서 20m의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YTN 재난보도 시스템 이다스 화면으로 실시간 강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포항항인데요. 강풍의 CCTV 화면이 다소 흔들리는 가운데 해안가에서도 비교적 높은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남해, 제주 해안가에서는 파도가 거세진 않지만 먼바다에서 잔잔하게 밀려오다 해안가에서 파도가 갑자기 크게 솟는 너울성 파도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태풍특보는 오전 10시 30분을 기준으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풍랑특보가 내려진 제주도 남쪽 해상과 남해 동부, 동해상에서는 초속 9에서 18m의 강풍과 2에서 4.5m의 높은 물결이 일 걸로 보입니다. 또 오늘까지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해안의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태풍이 멀어지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약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도 서울은 꽤 더운 것 같은데요. 주말에도 계속 덥나요? 네, 태풍에서 불어든 동풍의 영향인데요. 주말까지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휴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낮아지겠고 다음 주에는 폭염특보가 일시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제주 산간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도 서울과 대전, 광주는 한낮에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대관령 24도, 속초 27도, 강릉 29도 등 서쪽보다 5에서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또 한반도 중상층에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열대야는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만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이번 태풍은 우리나라 북은 찬 공기에 막혀 북상하지 못했지만 해상과 해안에는 여전히 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가을 태풍이 10월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사상 최강 태풍으로 일본에 역대급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10호 태풍 산산.
이번 태풍의 한반도 북상을 막은 건 북쪽에서나마 한 찬 공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견고하게 덮였던 상층의 더운 고기압이 약해지면서 강한 한기가 남부 내륙까지 내려온 상황. 이 때문에 태풍의 길이 한반도가 아닌 일본으로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태풍의 방어막 역할을 한 셈입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는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지만 서쪽에는 폭염이,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이어지고 해상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제주도 해상과 남해상, 동해상에는 매우 높은 물결과 강풍이 예상되고 해안가에도 너울이 있겠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일본을 지난 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며 폭염이 잠시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시작되는 9월에는 다시 늦더위 속에 먼 남해상에서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을 태풍의 위험이 존재하는 건데 기상청은 또 다른 태풍의 북상은 아직 변수라는 입장입니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일부 모델은 우리나라 남쪽에서 북상을 해서 중국 남부 내륙으로 유입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 또한 다른 어떤 모델은 예측장이 끝까지 나오질 않아서.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9월 태풍의 발생 위치와 한반도로 남하하는 찬 공기의 통로가 어디로 형성되느냐에 따라 가을 태풍 영향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태풍의 발생이 좀 더 서쪽 해역에서 일어나고 또 하필 북쪽 찬 공기의 파동 양상에 따라서 북상하는 통로가 보다 서쪽으로 열린다면은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태풍의 피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올해는 라니냐의 경향과 온난화가 겹쳐서 북태평양 서쪽 해역의 바닷물 온도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따뜻하게 부풀어 오른 고기압의 영향이 다른 시기에 비해서 오래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9월에도 상층으로 고기압이 버텨준다는 건 쉽게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가을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찬 공기가 한반도를 뒤덮기 시작했지만 늦더위가 남아있는 초가을까지는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태풍 10호 산산으로 일본 전역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에 의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아이치현에서는 토사가 가정집을 덮치면서 일가족 3명이 숨진 데 이어 도쿠시마현에도 주택 지붕이 무너져 80대 남성이 희생되는 등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숨졌습니다. 또 돌풍에 날아온 유리 파편 등에 맞아 다치는 등 9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어 규슈 각 지역에서 48시간 동안 5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 등이 잇따랐습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문제인식의 온도 차이를 보이면서 당정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친윤계 권성동 의원은 사실상 한 대표를 겨냥해서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여야 대표 회담의 의제 조율은 적잖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일단 여권 내 분위기부터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원조 친윤으로 불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조금 전 연찬회 강연 자리에서 한동훈 지도부를 향한 비판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정이 일치되지 않고 분열되고 대통령 따로 가고 당 따로 갔을 경우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도부가 의원들 의사를 모아야 정부에 말할 때도 설득이 가능하지 말 한마디로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김정재 의원도 우리 틈이 벌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는 야당과 재미삼아 쓰는 언론이 있기에 내부 총질이 돼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문제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당정 갈등으로 확산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을 연기한 데 이어 취임 뒤 처음으로 국민의힘 연찬회에도 불참했습니다. 한 대표 역시 연찬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보고 직전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뜨면서 양측 간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개혁 사안 자체를 두고 의료개혁 때문에 총선 의석을 잃었다거나 우리를 다 죽일 셈이냐는 등 정부를 향한 성토도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연찬회에 참석한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고집하다 1,500명으로 줄인 사실을 지적하며 증원 규모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의원이 질문을 쏟아냈고 친윤 의원들조차 의료대란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 갈등 문제를 둘러싸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또 친한과 친윤계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이제 여야 대표 회담 이틀 뒤에 열리게 되는데 지금 의제 협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이 회담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회담 의제를 두고 양측의 합의점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대표회담 회의론을 부각하면서 당정 갈등 불씨로도 작용하고 있는 의료 대란 등을 의제로 올리겠다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김민석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대표가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잘 안 통한다며 의정 갈등 문제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줬는데도 진전이 없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이에 이 대표가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힘을 실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사실을 지목한 겁니다. 김 최고위원은 최상병 특검법도 한 대표가 거론한 대안이 생무시를 당했다면서 이미 스스로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뭐가 이렇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크게 덕이 되는 또 득이 되는 방향으로 뭐 관철이 됐다는 것이 기억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반면 한 대표 쪽에선 민주당 요구대로 의대 정원 문제를 곧바로 회담 의제로 올리면 용산과의 갈등이 더 커질 것을 내심 우려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정식 의제화되지 않아도 대화가 오가며 거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밝혔고 앞서 요구했던 정쟁 중단 요구도 야당이 반발하는 입막음 의도가 아니라 무분별한 탄핵과 청문회 자제를 의미한 것이라며 수위를 낮췄는데요. 애써 접점을 모색하는 기류도 감지됩니다. 모처럼 마련된 자리에서 서로 양당이 또 요구하는 그런 의제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이런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 최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추천 방식으로는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나 재추천 요구권을 갖는 방안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국 학교에서 500건이 넘는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불안에 떨던 학생들은 직접 나서 피해 학교 현황을 수집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에 응답한 2,492명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17명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협박을 당한 경우도 14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SNS를 통해 불법 합성물 성범죄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 신상, 금전 등을 요구하는 협박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는 불법으로 합성된 사진과 함께 이름과 직장, 전화번호까지 유출돼 일상이 무너진 교사와 불법 합성물을 만든 가해자가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퇴학은커녕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피해 학생도 있었습니다. 수사와 사법 절차에 불신을 나타낸 경우도 응답자의 60%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상물 등 매체를 유포한 자뿐만 아니라 소지, 열람한 자까지 처벌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불안한 학생들은 직접 나섰습니다. 중학생 개발자들은 딥페이크 피해 학교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를 만들었는데 공개 하루 만에 접속자가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용자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서 행동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보시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N번방 사건 당시 정부와 수사기관이 미온적으로 대응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며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 캠퍼스를 거니는 것,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 대학에서 당연히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모든 경험이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텔레그램 등 해외 기반 플랫폼이 불법 합성물 게시자 등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데 협조하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범죄 예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이원석 총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엄정 대응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파면 사유 대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은 의혹뿐이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이 청구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파면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기각한 겁니다. 헌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대부분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들의 범죄 경력을 불법으로 조회했다거나 처남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 등은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탄핵 사유라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겼다거나 딸을 명문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사 직무와 무관의 탄핵 사유는 안 된다고 봤습니다.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사건 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줘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증인 면담을 금지하는 법 규정도 따로 없는 데다가 이 검사의 직무 수행이 불성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기영, 문영배 재판관은 이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나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어긴 것이라는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는 만큼 탄핵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는 생각은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탄핵 대상이 안 된다는 내용 등을 빼면 이 검사 측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셈입니다. 재판소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탄핵 제도의 본질에 맞는 판단을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핵심적인 자료가 검찰 내부에 있는 감찰 자료라든가 수사 자료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가 나버린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 5월 안동환 검사에 이어서 이 검사도 헌재 결정으로 파면을 피하게 되면서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이 검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선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자격정지 3년이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혜인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혜인은 어제 재심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에게 미성년자 성추행범으로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피겨 선수라기보다 그저 한 사람, 한 여성으로서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국가대표 전지훈련에서 술을 마시고 연애를 하면 안 됐는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큰 잘못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에는 1시간 반가량 진행이 된 재심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 씨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씨 측 변호인은 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첫 재판에서 오 씨가 초범이며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고 영화에서 하차하는 등 사회적인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산책로를 걷다가 여성을 껴안고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경감 측은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경감 외에도 황 씨와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경감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지난 1월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주병 손이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어서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또 적발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추가 음주량을 파악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내는 방법으로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60대 A씨가 SUV 운전대를 잡고 왕복 2차로를 달립니다. 음주운전으로 60대 보행자를 친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사고 2시간 50분 만에 500m 떨어진 곳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 사이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술을 나눠 마셨습니다. 이른바 술타기 시도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술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추가 음주량을 파악하면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을 뺀 혈중 알코올 농도를 다시 계산했더니 면허 정지 수준으로 확인된 겁니다. A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전북 전주에선 사상자 2명을 낸 포르쉐 음주사고 운전자가 2차례에 걸쳐 술타기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방해하는 꼼수가 난무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YTN 이명준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길에 인천 도심에서 화물차가 승용차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아 버스 승객 등 18명이 다쳤습니다. 청주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는데 전기차는 아니어서 20분 만에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버스도 전조등이 부서진 채 멈춰 있습니다. 한창 퇴근길로 바쁜 저녁 시간, 인천 산곡동에서 1톤 화물차가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고 충격 여파로 승용차와 버스까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 승객 17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부상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음주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구급차와 소방차가 늘어서 있고 주민들이 걱정스러운 듯 나와 지켜봅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난 건 새벽 0시 50분쯤. 불은 주차된 차량에서 시작됐는데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송에서 혹시 그 지하에 들어갔다가 안 올라온 가족들이 있는지 소방관에 신고해달라고. 근데 지금 주민들은 대부분 다 내려왔다가 일단 집으로 복귀하라고 일단 안내방송은 나왔습니다. 소방은 장비 10대와 대원 23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소방은 지하주차장 연기 배출 작업을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보다 앞선 저녁 8시 40분쯤에는 경기 성남시에 있는 상가 건물 바깥 분리수거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 당은 분명히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겁니다. 위로 끌어다니는 후배 힘으로 앞으로 전진할 겁니다. 일단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누가 옳으냐에 집중하시기보다 무엇이 옳으냐 거기에 집중해야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내각과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고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좀 전에 대통령 잠깐 이성하셨을 때 정부에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가지고 뭐 설명했는데 이걸 대표님이 좀 들었으면 훨씬 더 당정 소통에 좀 기회가 됐을 저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고요. 당정 소통의 문제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당정 갈등이 하는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네, 어제 연찬회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할 것인지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만찬도 미뤄지더니 연찬회도 안 갔거든요. 네. 어떤 신호로 봐야 됩니까? 제가 아까 지금 자막에 윤한 갈등이라고 나오는데 예. 이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보다 여권의 균열로 봐요. 여권 균열이요? 내. 네, 예. 전 윤한 갈등이라는 표현은 이미 지났다고 보고 여권 내 균열이 전 뭐 이른바 봉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다른 일에서 봉합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대통령이 연찬을 처음 불참한 거 아니에요? 세 번째인데 이번이 불참했고 만찬도 이제 내일이었는데 원래 예. 취소했고 또 한동훈 대표도 연찬 때 그 의료 관련 그 정보 보고 때 일부러 자리를 비웠다고요. 예. 그리고 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국정 브리핑 시간에 한 대표는 다른 간담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한 30분 정도였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일련의 이런 하나의 조그만 그 시그널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권 내 균열 그리고 윤한 갈등을 비치고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두 분이.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이게 워낙 사소한 거고 굳이 연찬에 일부러 참석 안 하고 만찬에 일부러 취소하고 이런 거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다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뭐 이미 양자가 각자의 길을 가겠다는 것 같아요. 뭐 단순하게 무슨 당정 갈등이라든지 윤한 갈등이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저는 부족하다고 일단 봅니다. 현상으로 예. 볼 때 말이죠. 예. 예.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만찬은 원래 오늘 예정이었었는데 오늘이었죠, 이제 그렇죠. 이게 오늘이었죠. 미뤄진 거고 미뤄진 건지 사실상 취소된 건지 많은 부분이 이제 궁금증을 갖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두 가지 일만 보면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을 지금은 좀 피하고 싶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 극도로 불쾌한 상황 같거든요. 극도로 왜냐하면 불쾌하다. 어제 국정 브리핑에서 밝힌 것처럼 개혁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고 힘에 부치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근데 여당 대표라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보태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한동훈 대표가 거의 정치적 배신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과연 한동훈 대표를 국정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전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런데 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특히 좀 기분 나쁜 건 예. 한동훈 대표가 계속 치고 빠지게 하는 미꾸라지 수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 과거에 보면 예. 얼마 전에도 보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도 사면에 공개 반대했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대통령의 사면 그건 존중한다. 또 빠졌고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이 의료 정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올바른 안이 아니다. 이래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치고 빠지는 본인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이 지점에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제가 조금 정치권 오래 몸을 담았지만 이렇게 어떤 집권당의 대표가
대통령의 어떤 정책 결정이나 예.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과거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김건태 전 복지부 장관이 예. 뭐 계급장 떼고 붙어보자. 예. 또는 2016년도에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다르자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나름대로 어떤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일회성이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는 계속적으로 사사건건 계속적으로 공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유승민 대표, 제2의 유승민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질문 던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로 대선 주자로서 이미지 메이킹도 하고 이미지 업도 하는 건 좋지만 대선은 3년이 남았거든요. 예.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예. 어떤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자제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예. 할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의료 현안만 좀 짚어보면 뭐 여당 대표로서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임무지만 또 민심에 거스르는 정책이 나올 때는 여당 대표로서 반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여당 대표의 또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떤 말의 무게, 예. 그 자리가 주는 그 엄중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보면은 국정 브리핑에서도 질문에서 밝혔지만 대통령께서는 나름대로 이번 추석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파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금 잘 이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여당 대표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서 어떤 당정 회의를 해서 지금 대통령께서 인식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느냐. 그럼 지금 응급실에 대한 상황이라든가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제대로 배치가 예.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의사를 전하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연찬에서 충분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들은 채 또 안 해버려 참석을 안 예. 해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 설명을 듣지 않고 어디서 듣는 민심과 예. 누구의 국민 여론을 듣고 저런 어떤 발언을 하는 건지 저는 당대표로서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조금 자중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저는 이래 보입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만찬 미룬 다음에 연찬에 안 간다. 참석을 안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연찬에서 이뤄진 정부 의료개혁 관련 그 브리핑을 전에 다 들었다. 네, 그리고 안 그러죠. 들어가 버렸거든요. 이제, 예. 이제 그 명시적으로 이제 반대 기류를 표명하는 거예요. 양측이다. 예. 이런 부분들이 여권의 균열이라든지 여권의 갈등으로 비치고 뻔히 알면서도 각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건데 한동훈 대표의 저런 부분들이 당장 보기에는 좀 의아한 면이 있긴 있어요. 예. 대통령이 만찬 취소하고 연찬에 안 오더라도 정부에서 의료 개혁에 대한 보고를 하면 듣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 안 한 거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정부의 어떤 대통령실의 정부 정책 방향이 국민들의 민심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예. 이렇게라도 의사를 표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무리가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예. 한동훈 대표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그죠 어제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어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도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 얼마나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겁니까? 증원이 뭐가 마무리돼요? 지금 증원이 어쨌든 양측에 누가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등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이게 끊어버리면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튼 간에 여당 대표 의견을 제시한 거 아닙니까? 절차의 문제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든지 일단 2025년도 증원은 확정됐지만 2026년도 이 부분도 사실 돌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새롭게 무슨 타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마련해야 되는데 예. 다 끊어버리니까 그런 행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계속 얘기를 예. 하는 게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발언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은 발언을 했고요. 한동훈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단 지금 이 현실 인식과 관련해서 본인은 응급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일단 지금 이 비상의료 체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생긴 거예요?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의 보건비서관을 통해서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료 파행에 대한 그런 예. 대비책들을 다 보고받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이 부분을 충분히 우리 의료 영역으로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지금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비상의료 체계가 가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을 인식을 못하는 그러니까 건가요? 예를 들어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실이 몇 개가 있고 예. 현재 몇 군데가 지금 응급실 의사가 빠지고 있고 예. 그 부분들은 권역별로 어떻게 응급체계를 만들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계속적으로 이거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리고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못 받고 있거나 아니면 그 보고가 생략된 게 아닌가. 그냥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 가지 의료실의 파행이라든가 응급실 뺑뺑이 현상만 예. 두고 지금 이 성급하게 문제를 던진 거 아닌가 하는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큰 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국정브리핑에서도 대통령께서 어떤 기자의 질문에 현장을 가보라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보면 추석 때 보면 예. 보통 우리 물가 안정 때문에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러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번에는 이 가장 중요한 상황, 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현장을 직접 응급실에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119 구급 때도 한번 가서 이 현상이 과연 보고되어 온 자료하고 예. 현장이 같은 상황인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지금 뭐 당정 간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나 뭐 견해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좀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생각과 달리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김상훈 정책의장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정부 관계자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고 또 설명을 들으면서 많이 이해의 폭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진솔하게 전달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정부 정책이 더 성숙하고 또 치밀하게 현장 친화적으로 되는데 도움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 한동훈 대표님 관련해서 저희인데 묻는데 그거는 오늘 지금 대표님 여기 와 계시니까 우리 한동훈 대표님께 직접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저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은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전 교감 과정에서 이게 뭐 언론에 노출돼서 갈등이다라고 자꾸 이제 그 삐뚤어서 알려지고 있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당 일각에서 박민수 2차관 교체 건의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현실을 제대로 좀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수기 과정 또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보여줘야죠. 네, 같은 당의 같은 지도부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좀 정부 쪽 의견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 괴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인식 차가 큰 건데 저는 예. 지금 정책의장 얘기도 그렇고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그렇고 예. 현실 잘 모르고 한 얘기 같아요. 제가 그때 응급실 다 다녀보진 않았지만 응급실은 지금 의사가 부족하잖아요. 예. 그 전공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전문의들이 투입되고 막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호사법도 통과됐는데 응급실 체계 문제 없다. 이대로 가고 결국 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올 거다. 이런 인식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대통령의 그런 인식에 동의한 듯한 얘기인데 저런 생각 이야말로 저는 현실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어쨌든 간에 의료, 의대 직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해요. 예. 의사들도 많이 찬성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공의들은 복귀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대 직원, 전 전공의들의 또 의사 일각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6개월째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의료 대란이라는 말을 예. 하고 예. 의정 갈등 얘기하고 근데 대통령께서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증언 마무리됐다. 어쨌든 증언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였잖아요. 4월 1일 날 대통령 담화 때도 그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응급실 체계가 완비됐으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잖아요. 크게 봐서 러프하게 본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이 난리가 그야말로 났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여당이 좀 단순히 갈라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비롯한 저분들의 생각이 좀 문제가 좀 있다. 많은 국민들의 일반 인식과는 상황 인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뭐 당대표랑 원내대표가 딴소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뇨한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그 대안을 당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했고 박민수 2차관 교체 같은 것은 본인도 직접 건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다른 소리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그렇죠. 뭐 여당 지도부에 보면 요즘 하나의 벌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 진실 공방이거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또 사적인 대화들이 폭로되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 안을 냈을 때 본인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의사 출신의 인요한 최고위원이나 예. 아니면 그 같이 우리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는 한재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예. 보이거든요. 또 인요한 그 최고위원이 보면 최근에 여러 개 우리 의료계를 만나면서 폭넓게 나름대로 중재할 수 있는 안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왔던 이뇨한 부분도 최고위원도 있거든요. 분류하자면 친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친윤이기도 하고 지금 최고위원에 들어와 예. 있긴 한데 어쨌든 저분은 보면 어떤 친윤 어떤 뭐 대통령실 입장만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기보다는 예. 나름대로 지금 본인의 의사로서 이 좀 의료 파행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나름대로 의견들을 계속 구해왔던 건 맞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어디 정도 최고위에서 의견을 모아짓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걸로는 보이는데 예. 지금 추경호 대표가 왜 저래 갑자기 또 몰랐다고 해버리니까 아마 진실 공방에 대한 상황인데 저는 뭐 추경호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정치적 이유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한동훈 대표 또는 인요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나름대로 공감대를 얻은 안은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연찬에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고 지도부는 서로 딴소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권성동 의원이 오늘 아침 연찬회에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서 대표가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그럼 말을 뭐 어떻게 합니까? 툭툭 던지지 그럼 어떻게 툭툭 합니까? 던진 겁니까? 그 말을 그 표현에 문제가 좀 있다고 예. 봐요. 툭툭 던진다. 대표가 제안을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예. 정당 대표로서 뭐 지금 수평적 당정 관계가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여당의 대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자회견 할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페이스북에서 뭐 그걸 툭툭 던졌다고 눈 툭툭 던지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말이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내 많은 우분을 확보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권선동 의원은 아무래도 뭐 친윤으로 분류됐던 분이었잖아요. 핵심 친윤이죠. 핵심 친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당 대표에게 툭툭 던진다. 지금 김경수 저기 그 경남지사 복권 문제도 그랬고 해병대원 특검 제3자 추천도 예. 이건 툭툭 던진 문제들이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이것도 툭툭 던진 얘기가 아니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툭툭 던지는 게 아니죠. 툭툭 던진다는 거는 당연히 밥 먹었어. 이렇게 툭툭 던지는 거죠. 오늘 기분 어때? 예. 이게 툭 던지고 이런 중요한 거에 대해서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툭툭 던진다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의원총회 이게 다 조율하는데 대표가 얘기하면 그럼 대표가 아니죠. 꼭두각시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은 그건 너무 편가르기. 사실 이게 네 편 내 편이 이미 갈라져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정책적인 게 편이 갈라지는 거라서 전 좀 의원들이 말이죠. 이 부분, 이 정책적인 문제는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뭐 툭툭 던진다라든지 의견들의 아니 그 의사들 안 모은다든지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정협의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한도수 총리한테 의대 정원 25년도는 됐으니까 26년도는 유예해 봅시다. 그거 제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대표가 다 물어보고 다니나요? 전 그 말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사실. 김철현 교수님. 권성동 의원이 이 얘기를 다른 뭐 인터뷰나 사석에서 한 게 아니라 연찬회에서 했거든요. 대표가 말을 툭툭 던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건데 어떻게 보면 친윤이 한동훈 대표 흔들게 나서려는 것 아닌가? 이런 움직임으로도 좀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는 연찬회가 이번에 열리게 되면 굉장히 대대적으로 친윤계 의원들이 아마 그 한동훈 대표를 공개 저격할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첫날에 일단 그냥 넘어가고 아마 오늘 권성동 의원이 아마 저렇게 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의사들도 충분히 조금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그 한동훈의 우리 측근 인사들 보면 그 신지호 전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김정일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의 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찬회동이 연기가 되고 연찬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편협하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는 이번 연찬회에서 나름대로 뭐 핵심 친윤으로 뽑혔던 분들이 아마 권성동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지금 대표가 뭐 그렇게 일방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보다는 대통령실하고 대립각을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고 충분히 저는 조율을 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대통령의 정책이 굉장히 좀 정권의 명운이 걸려있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저렇게 하는 부분들은 표현에 있어 문제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대통령실의 불편한 신기를 대신 전달한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으냐가 중요하다. 그 원칙을 갖고 답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곧 나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통령실 눈치 안 보겠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여당 대표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바람직한 자세인가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의 대표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파트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서포트할 땐 서포트를 해주고 그리고 막아야 될 땐 막아야 되는데 본인이 지금 보면 사실상 약간 대선 주자로서의 이미지 관리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본인은 어떤 당정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시하고 자기는 어떤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들만 계속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불편하고 사사건건 일단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당정 관계가 균열 수준을 넘어서 앞으로 파탄할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뭐 한동훈 개인의 정치력도 이번 사안으로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됐는데 뭐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시간은 간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는 끝나가고 시간은 한동훈 편일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뭐 이렇게 야당 인사가 얘기하는 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큰 애정을 가지고 여권에 그런 얘기 했겠어요. 박지원 의원은 워낙 말씀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임기 반환점이 11월 달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11월 달 지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11월 달 지나고 12월에 이제 정기국회 끝나고 내년 초에 접어들고 이렇게 되는 말이죠. 지금 상황하고 몇 달 차이 안 납니다만 정말 박지원 의원의 말에 꼭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시간이 윤 대통령 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누구 편인가를 떠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인식이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많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의료개혁 문제도 그렇고 해병대원 특검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 명부배 검찰 조사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번 일로 인한 뭐 당정 갈등을 얘기하는 건 좀 사치스러운 일이다. 국민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의료 현장 어떻게 돌아가느냐, 비상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 실질적으로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오늘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가 최근에 응급실 상황이 이렇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장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저 혼자 당직을 서고 있는데 심정지 환자 둘이랑 뇌출혈 환자 하나랑 뇌경색 환자 하나랑 심근경색의증 환자가 한 명이 왔습니다. 1시간 내로 다 왔어요. 모조리. 다섯 분이 다 왔습니다. 근데 다 살아나긴 했어요. 운이 좋아서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냥 돌아가셨어도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는지 딱 2시간만 와서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사람들이 대단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실제로 아주 위험한 의료 행위를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현실과 괴리가 너무 심한 발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보고가 안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원래 5명이 있어야 될 거를 1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되고 있으니까 어쨌든 문이 열어 있으니까 그 파악하는 주체가 실제 현장에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파악의 주체가 다른 거죠. 네.
남궁인 이대 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물론 병원마다 상황 좀 다르고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만은 맞는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책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때가 온 것 같다는 얘기는 또 맞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저 응급의께서 나오셔서 지금 상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지금 응급실을 직접 한번 방문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온 자료들,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서 올라올 때 자료를 그게 문제 있다고는 절대로 올리질 않을 거잖아요. 대통령께는 분명히 비상의료체계가 문제없이 가동이 될 거고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는 보고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느끼는 어떤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응급실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119 구조대에 가서도 구급대에 가서도 실질적으로 보고를 받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체크를 하셔야 저는 국민들의 불안도 어느 정도 무마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이번 추석에서 만약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당정 갈등 길게 얘기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요. 추석 전에 이 응급실 이 현실에 맞는 긴급한 추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주 일요일에 만납니다. 여야 대표요. 회담 날짜가 정해졌는데 일단 생중계 갖고 옥신각신했는데 그렇죠. 생중계 안 하는 거죠? 생중계는 처음에 좀 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두 발언만 때 생중계하고. 하는 거고. 예. 애당초 생중계가 논점이 될 수 없는 거였죠. 예. 무슨 여야 대표회동을 생중계랍니까? 저는 그거는 처음부터 본질이 아니라고 봤는데 양측이 이제 그 의제 문제가 여전히 문제예요. 그야말로. 여당과 야당이 지금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병대원 특검이라든지 의료 문제, 이 문제를 여당은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 그러나 사실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현안인 이분을 빼고 얘기한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그게 지금 여당 일각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 본 겁니다만 이게 예산과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야 대표회담에서 얘기할 필요 없다 그러면 국회가 필요가 없죠. 그러면 국회 예산 빼놓고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거라고. 여당도 설령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이거 적극적으로 임해야 돼요. 국회에서 어쨌든 여야 대표가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면 무게가 있는 거죠. 국회가 한 건데 이게 무슨 자꾸만 당정 갈등이다. 한동훈도 똑같고 윤 대통령도 똑같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의제를 빨리 조율을 해서 해병대원 특검도 그렇고 의사 조건 좀 봐야 되겠죠. 이번 대표회담에서 말이죠. 예. 어쨌든 의정 갈등 이번에 여야 대표 회담에 의제를 올려야 된다. 민주당은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에 의료 대란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걸린 문제이고 해서 이거라도 혹시 한 대표가 조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내지는 의미 부여를 해보고 있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얘기하면 저것도 또 접는구나 한 대표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좀 씁쓸한 생각 들긴 하는데요. 의제에서 그걸 빼야 된다 하는 얘기를 이미 국민의힘 실무대표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면은 좋겠죠. 근데 과연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좀 의구심은 드는데 그래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의정 갈등 문제, 이 문제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민주당에서 이거 의제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고요. 어떻게 좀 조율이 될까요? 일단 저는 이번 이 여야 대표회담을 할 때요. 저는 이재명 대표 의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채무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제3자 추천 특검을 할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거부에 대한 부분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의료 공백 사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 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실패를 드러내고 싶게 하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본인이 지금 의제로 내세울 만한 것 중에 보면 어쨌든 탄핵에 대한 문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검투세 문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의료 파행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문제를 안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단지 지금 생방송에서 모두만 생방송으로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 변칙적인 수법을 또 쓸 걸로 보이거든요. 지난번 영수회담 때도 보면 A4 용지 A4 용지 준비해서 그냥 10분 동안 그냥 읽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하고 의제 조율이 잘 안 된다면 모두 발언해서 본인이 충분히 한동훈 대표를 압박할 수 있는 채무상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뭐 의료 개혁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 꺼내면 결국 공개된 자리에서 한동훈 대표 입장을 안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 측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 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A4 용지 가져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도 나름대로 그런 변칙적인 수법으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본인도 나름대로 이번에 검사 탄핵안이 기각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뭐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기자들이 물으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의정활동 얘기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막겠냐. 본인의 발언은 자유고 내 발언도 자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 의제 협상한다고 해도 그게 무의미하겠어요? 의제 협상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큰 의미 없을 거예요. 그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여야 대표가. 지금 뭐 어차피 갈 길도 다르고 다 대선 주자들이고 서로 할 얘기만 할 하고 얘기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의견의 접근을 전혀 안 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해병대원 특검에 대해서도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입장을 서서히 좀 이렇게 드러낼 때가 됐어요. 지금 제3자 추천 얘기하다가 이제 그 무슨 그 제보 조작 의혹 해라 받겠다 했는데 또 이제 뭐 공수처 수사 끝나고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 양쪽으로 협공받을 수가 있다고요. 한 대표는 어차피 지금 여권 대통령실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됐잖아요. 그거 감수하고 자기 소신대로 간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정 같은 의식해서 다시 여당 대표마다 주소 담을 수 없는 것이고 그냥 할 얘기 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대로 또 야당의 대표 주자답게 또 자기 얘기하고 여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정치가 갑자기 뭐 바뀝니까? 어쨌든 뭐 서로 하고 싶은 얘기 참을 분들은 아니어서 그럼요.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 이런 각오일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가 대표 회담에서 듣고 싶은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얘기 들어보시죠. 뭐 김병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곧 이제 임박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재판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판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뭐 이런 큰일이 날 거라는 이런데 저는 그런 문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결과에 대해서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저희는 일단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가 나든 간에 그 재판의 결과에 사법 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승복하겠다라는 선언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무죄를 그렇게 확신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회담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개인의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결과에 따라서 또 국론이 크게 분열되고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 뭐 사법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서로 간의 다짐은 해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재판,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결과가 이제 올 가을에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좀 해달라.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가 나는 대표 회담에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사법 리스크 관련 얘기 나 언급하겠다 이 얘기죠.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사법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재판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1심 재판부에서 만약에 뭐 대선 조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뭐
굉장히 낮은 영향을 주거나 예.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한동훈 부분들을 대표가 받아들이겠다고 본인이 얘기를 밝혀야 했습니다.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늦추기 위해서 검사 탄핵도 하고 있고 예. 만약 1심에서 만약에 본인에게 나쁜 유죄 판결 내려지면 판사에 대한 탄핵도 지금 시도할 것처럼 보이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은 결국은 한국의 어떤 사법 체계라든가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고 예.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의 대단히 위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아무래도 과거에 검사 돈을 오랫동안 하고 법을 수호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예. 확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대표회담과 별개로 끝으로 간략하게요. 네.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앞으로 민주당이 또 탄핵 벼르고 있는 검사 리스트가 있잖아요. 이런 움직임이 좀 여론의 비판이 좀 높아지다 보면 주춤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민주당의 기존의 그 경로로 볼 때, 행동의 경로로 볼 때 별로 추천할 것 같지 않아요. 계속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정섭 검사 이제 기각됐다고 해서 뭐 낮춰지지 않을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얘기는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김명주 최고위원이 며칠 전입니다만 아까 예.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법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다. 이런 말 지금 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이 그 법치주의고 그거의 대표가 상징이 국회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래 법을 만드는 기관의 대표라는 분들이 특히 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아직 재판부의 결과가 안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나오면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게 나오면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런 발언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결과든 여야 모두 받아들이겠다,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또 표명하는 것도 또 중요하겠네요.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최창렬, 김철현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풍 10호 산산이 일본 규슈에 상륙하면서 강풍과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에서 한참 떨어진 곳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태풍이 지금 어디쯤 와 있고 피해는 어느 정도죠? 네, 10호 태풍은 현재 규슈 북부 오이타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속 10km의 매우 느린 속도로 동쪽 방향인 시코쿠 지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94헥토파스칼로 위력 자체는 조금 약해졌지만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30m로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야자키현 일부 지역의 경우 72시간 동안 884mm가 쏟아졌는데 이는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1.5배에 이릅니다. 규슈 각 지역에서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하천 범람과 도로 침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도 늘고 있는데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에서는 건물 지붕과 벽면이 강한 바람에 뜯겨나간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돌풍에 날아온 유리파편 등에 맞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사람도 100명에 육박합니다.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도 늘었는데 지난 27일 아이치현에서 토사가 가정집을 덮쳐 3명이 숨진 데 이어 어제 도쿠시마현에서는 주택 지붕이 무너져 80대 남성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가고시마에서는 소형 선박에서 졸업하던 60대 남성이 바다에 떨어져 실종됐습니다. 교통 차질도 본격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슈는 물론 도쿄와 오사카를 오가는 신칸센 운행이 중단되는 등 주요 구간의 신칸센 열차가 잇따라 멈춘 상태입니다. 일본 국내외 항공편 630여 편도 결항했습니다. 네, 지역별로 보면 도쿄 등 수도권 지역도 간밤에 비가 많이 내려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태풍과는 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태풍 10호 산산이 규슈에서 움직이는 동안 간토 지방 등 수도권에서도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한층 광범위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일본 기상청은 도쿄도, 가나가와현, 사이타마현 등 간토 지방과 시코쿠, 규슈 일부 지역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쿄에 있는 메구로 하천의 경우 게릴라성 폭우로 범람 위험 수위까지 물이 불어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인접한 가나가와현도 24시간 동안 314mm가 내렸는데 평년 8월 한 달 강우량의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나가와현
히라즈카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또 시내 주차장이 물에 잠겨 차량 수십 대가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태풍 10호가 일본 열도를 느린 속도로 관통해가면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태우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 영향으로 울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울산시는 오늘 아침 7시 30분 기준 이물질 접촉으로 전선이 끊어지면서 690여 가구의 정전이 발생했고 신호등 4개가 고장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울산에서 제주로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울산엔 태풍 영향으로 어제 하루 최대 34mm 강수량과 초속 11.6m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도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안의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내일 새벽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은 한낮 폭염이 계속됩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서울은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도를 넘어섰는데요. 맑은 하늘에 볕이 굉장히 강해서 한낮에는 이렇게 여름 기온이 남아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넣은 강한 동풍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서쪽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파도가 일고 또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현재 영남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바람과 파도는 태풍이 멀어지는 내일 새벽부터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해안의 빗줄기는 이미 약해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인 내일 오후에도 영동 중남부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은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는 34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9도에 그치는 등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텐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새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부터 학교에서 사용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 쓸 때마다 해석과 표현 방식을 두고 보수 진보학자들의 대립이 계속되었죠. 이번에도 역시 그 논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염혜영 기자입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모두 9종입니다. 이 가운데 처음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 교과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일본의 민족 말살 통치를 다루는 단원에서 위안부 관련 내용은 단 한 줄. 젊은 여성들을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는 애둘러 쓴 표현이 전부입니다. 대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등에 대한 연습 문제를 넣었습니다. 여느 교과서와 다르게 친일 지식인에 대한 긍정평가도 상당 부분 소개합니다. 친일 논란이 있는 서정주 시인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그가 쓴 아름다운 작품들은 우리 문학의 중요한 유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단원에서는 민주주의 대신 보수 진영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다른 교과서들과 달랐습니다. 독재 체제로 기술한 타 교과서와 달리 평가원의 교과서는 장기 집권, 자유당의 집권 연장이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새 교과서들은 다음 달 2일까지 일선학교에 배포되면 이후 학교별로 검토한 뒤 내년에 사용할 출판사를 고르게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지난해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최윤종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면서 30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형 기자입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주먹에 철제 너클을 낀 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검찰은 최윤종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과 정신질환을 고려해야 하고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모방범죄가 걱정된다며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좀 걱정이 됩니다. 반면 최윤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겁다며 상고를 제기했는데 최고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최윤종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살인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최윤종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현행법상 20년 뒤 가석방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대낮에 법정 안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A씨는 범행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A씨는 그제 오후 2시 반쯤 1조 원대의 코인을 예치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 중이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로인베스트 대표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인 출금 중단 피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군수실을 찾아가서 방화를 시도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청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던 남성인데요. 경찰 조사에서 업무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파란색 화물차가 주유소에 들어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은 플라스틱 통에 휘발유를 받은 뒤 차에 싣습니다. 잠시 뒤 순찰차가 화물차 앞을 막아서고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려 하지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제지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은 충남 태안군의 한 사업소에 근무하는 50대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군수실에 휘발유통과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가세로 태안군수는 자리에 없었고 직원들이 곧바로 제지해 A씨는 불을 지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무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들고 왔던 기름통을 뚜껑을 열고 오른쪽에 주머니에 라이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비서진 2명에서 양쪽 팔을 잡아서 제지를 했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군수실을 찾아가기 전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책상 유리가 깨지고 컴퓨터 키보드가 부서졌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과 약을 먹어왔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는 약을 안 먹은 것 같아요. 다 지금만 한 달 동안은 컨트롤을 다 했거든요.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방화 예비와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어제 서울 성산로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해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같은 도로에서 치마 현상이 발견되면서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서울 연희동 성산로입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연세대에서 사천교 방향으로 이동하는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오늘 도로 균열과 치마 현상이 발견됐는데요. 원인을 찾기 위해 현장을 모두 파낸 상황입니다.
앞서 이곳에는 2개 차로를 가로질러 길게 균열이 발생했는데 균열 지점을 중심으로 도로 일부가 3에서 5cm 정도 내려앉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고 경찰은 4차선 가운데 버스 전용 차로와 1개 차로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차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있고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일대 교통이 혼잡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치마가 발생한 지점은 어제 땅꺼짐 사고가 난 곳에서 100에서 200m 뒤쪽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는 오늘 오전 8시 40분쯤 성산로 순찰 중 도로 치마 현상을 발견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도로사업소 등이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조사를 마칠 때까지 도로 통제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도 성산로에서 땅꺼짐이 발생해 SUV 한 대가 빠지는 사고가 났는데요. 사고 발생 전 영상을 보시면 차들이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크게 출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되고 10분쯤 뒤 도로에 구멍이나 SUV 한 대가 빠지면서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추가로 도로 치마 현상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땅꺼짐 사고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성산로에서 YTN 김이영입니다. 도심에서 이어지는 땅꺼짐 사고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땅꺼짐의 원인과 전조 증상 등 관련 내용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땅꺼짐 사고 영상 보셨을 겁니다. 예, 뉴스에서 많은, 봤습니다. 네,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차량이 이제 가다가 이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아래로 이렇게 쑥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도 규모의 어떤 균열,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볼 수 있겠죠. 도심지에서 일어난 땅꺼짐, 즉 싱크홀 중에서는 상당히 대규모 규모 정도라고 보이죠. 이제 네. 보통 6m, 4m 정도면은 대형 버스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는 정도의 큰 땅꺼짐 현상이고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2022년 8월 3일경에 낙산 해수욕장에서 한 5m 정도의 깊이, 그러니까 6m에 한 12m 정도, 굉장히 큰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생겨서 편의점 전체가 무너진 그런 것도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아마 그 이후로 가장 큰 땅꺼짐 현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인명사고, 즉 사람이 부상을 입는다든지 사람의 인명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고 특히 저렇게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 발생한 그 사고라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그 땅꺼짐 사고 직전의 영상들을 보면 그 사고 지점에서 이제 차량들이 덜컹덜컹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현상들도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전조 증상이라고 봅니다. 땅 속에 있는 싱크홀, 즉 땅꺼짐 현상은 대부분 땅에 어떤 공동 현상, 즉 구멍이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네. 차량에 있어서 아스팔트 부분들이 서로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네. 마치 이렇게 그 점프 뛰듯이 이렇게 툭 튀어오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이제 저 정도 상태라고 하면은 이미 네. 땅꺼짐 현상은 완전히 땅 위에까지 전달이 되는 거고 네. 지금 아스팔트에 의해서 인장력에서 겨우 잡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런 정도면은 땅 속에 굉장히 큰 구멍이 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아직까지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 원인을 지금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시기적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땅꺼짐 현상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형 공사에 의해서 그 주변에 땅을 터파기를 한다든지 지하 터파기를 깊게 해서 그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아 생기는 땅꺼짐 현상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상하수도관, 노후 상하수도관에 의해서 그 상하수도관이 누수가 되면은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흙까지 빠져나가거든요. 네. 예를 들면 바닷물이 찼다가 해수욕장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은 모래 물골이 생기는 그런 현상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세 번째는 집안의 큰 지질의 영향 때문에 석회하면서 동굴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의 연희동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의 공사 영향 그리고 지하수의 영향 이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생긴 영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혹시 최근에 이제 뭐 장마철도 있었고 그리고 뭐 무더위가 있긴 했지만 그 가운데 마치 그
스콜이라 그러죠. 그 중간중간에 집중적인 호우가 많이 내리는 그런 현상들도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이 없을까요? 모든 땅꺼짐은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지하 수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하 수위라고 하는 것은 지하의 일정 부분 물이 차 있는 동안에 그 부분들이 지하 수위가 변동되면서 그 땅꺼짐 현상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장마철 이후에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서 그 부분들에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이제 공사를 한 흔적들이 보이는데, 주변에 이제 펌프장 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펌프장 공사를 하면은 굴착을 깊게 하면은 그 굴착에 의해서 지하 수위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네. 그 낮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흙이 물과 함께 쏠리는 현상, 그래서 아래쪽에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에 의해서 위쪽에 있는 흙이 자꾸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점점점 위로 올라오는 현상, 그래서 아스팔트 바로 아래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스팔트에서 그 부분들의 힘을 버티지를 못하면 바로 그 부분들이 꺼지는 현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서울시가 5월에 사고가 난 지역을 좀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그 아래 빈 공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달 정도 전인데, 이 3달 안에도 이 정도의 큰 규모의 어떤 구멍이 바닥 아래 생길 수가 있습니까? 5월 달에 발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했으면도 발생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5월 달은 장마철 이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장마철 이후에 대부분의 땅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 이후에 지하 수위가 내려가면서 생기는 발생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월 달이 아닌 바로 8월, 9월에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장마가 지난 이후에 지하 수위가 갑자기 꺼지면서 거기에 싱크홀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네. 만약에 봄철에 하기 위해서는 해빙기 이후에 3월, 4월 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지, 5월 달에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네. 장마철이 지난 지금이 전국에 있는 땅꺼짐 현상을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싱크홀이나 포트홀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장마 또는 이 무더위 조금 지나서 이제 검사하는 게 조금 맞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습니다. 장마철 네. 지나고 급격한 지하 수위가 변동이 있을 때, 특히 공사장 주변에서의 지하 수위의 변동은 반드시 그 싱크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공사장에서 보면 이게 차수벽이라고 HP 파일을 박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물이 나오는데, 주변에, 공사장 주변에,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인도라든지 차도에 이렇게 불룩 올라온다든지 땅꺼짐이 생기는 현상도 다 지하수의 영향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장마철 이후에, 직후에 반드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주변을 지나가다가 도로가 좀 패이는 것 같은 듯한 어떤 전조 증상을 발견을 했을 때,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싱크홀과 포트홀이 두 종류가 있는데, 네. 포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아스팔트 표면에 냄비 모양으로 생긴 그 일종의 집안의 어떤 침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큰 사고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사실 싱크홀 같은 경우는 그 부분들이 갑자기 도로의 표면이 뒤틀린다거나 땅 부분이 이렇게 꺼진다든 현상이라든지, 갑자기 아스팔트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 아니면 그 부분들에서 갑자기 없던 물줄기가 보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하 수위의 변동 혹은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바로 즉시 뭐 경찰서나 아니면 구청에 신고를 해서 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어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러니까 차량이 빠지면서 도시가스 배관을 조금 건드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사실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면 이게 조금 더 큰 사고로 이어지면 폭발이나 이런 걸로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차량 무게가 보통 뭐 적게는 뭐 몇백 킬로에서 1톤이 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버스라든지 중대형 차량이 만약에 넘어졌다고 한다면 도시가스에 관은 뭐 굉장한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그 부분들에 의해서 가스 배출이 날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통신, 도시, 상수도, 하수도,
뭐 여러 가지 관로들이 많이 있고 그 네. 지하도에 있는 통신이라든지 지금 관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없는 상태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게 지금 전혀 그 지도하고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의 위험성은 굉장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조사와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희가 영상으로도 계속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차량이 저렇게 빠지게 되면 정말 당황해서 어떻게 대처할 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구간 같은 경우에 뭐 집안의 안전성 확인한 후에 통행 재개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뭐 한 번 저렇게 사고가 나면 그 주변 지역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뭐 지하수의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공사의 영향이라든지 상하수도 배수관의 영향이라고 한다면 저 부분만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주변에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네. 크기의 어떤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런 위험성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집중 조사를 가장 필요하고 원인을 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 관로에 누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관로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누수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장에서부터의 지하수의 변동을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 공사장 주변에 반경, 그 지하수가 영향을 주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 네. 영향의 범위까지를 전체를 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검수를 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제 이제 그 연희동 부근에서 발생한 이 땅꺼짐 사고 같은 경우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치마 그 전조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뉴스에서 이거는 조금 나왔습니다. 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저게 이제 단순하게 장마철 이후에 집안에 있는 지하수의 저하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네. 주변의 공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범위를 결정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저 주변은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 최근에 이제 도심 한복판에서 이처럼 땅꺼짐 사고,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좀 종종 듣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땅꺼짐 사고가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연간 전체적으로 연간 한 200회 가까이 정도 그렇게 보자면 이틀에 한 번꼴 정도 발생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5년간 한 957건, 5년간 한 1000건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요새는 이제 조사나 탐사 기술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이렇게 늘어났기는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지하수의 영향은 구도심, 특히 새로운 도심지를 개발함에 있어서 과도한 지하 굴착, 과도한 건설 현장, 특히 지하철 공사를 한다든지 대형, 요즘에는 이제 건축물도 대형 건축물이 되고 아파트도 30층, 50층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깊이 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하 수위를 상당 부분 건드리게 되고 지하 수위가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이런 땅꺼짐 현상은 더 빈번하게 발달할 수 있고 도심이 발달하고 인구가 유입될수록 이런 현상들은 자주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와 탐사 이런 부분들을 좀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지하에 대한 그 전체적인 정밀 집안 위험지도 같은 것들을 해서 건축법이라든지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한 지하 수위를 건드리는 일을 지양하는 것을 좀 차제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무래도 도심 지하에 있는 상하수도관이 노후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년에서 40년 정도 상당히 좀 시간이 지난 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전국 곳곳, 뭐 수도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땅꺼짐 현상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기 신도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30년이 넘고 4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상하수도 관로라고 하는 것이 그 30년 정도 이상이 되면 그동안의 집안의 변동이라든지 또 노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누수의 가능성이 많고 네. 그 누수의 가능성이 집안의 싱크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상수도관은 압력관이기 때문에 그 누수가 되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있지만 하수도관은
누수가 되더라도 금방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관리 감독인 지자체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땅 꺼짐 전조 증상이나 이런 관련 사고들 어떻게 보면 일반인 입장에서 좀 현명하게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대부분 이제 땅 꺼짐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 주변에 갑자기 어느 날 뭐 예견 없이 일어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일산 같은 경우에서도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있어서 건물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우기 이후에 지자체에서 도로에 대한 땅 꺼짐 현상은 반드시 전수조사를 통해서 좀 필요하고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할 때 땅 꺼짐 현상에 대한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공사의 지침서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지하 수위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걸을 때 많은 분들이 휴대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조금 이런 것도 줄이고 운전할 때도 전방 주시하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좀 기민하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와 함께 오늘 관련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 결과 직간접 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5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27일부터 이틀 동안 2,492건의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517명이 불법 합성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불법 합성물 관련 협박 범죄에 노출된 경우도 14명이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최근 피해 학교가 유출되면서 학교 구성원들에게 허위 피해를 빌미로 사진과 신상,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의 사진을 합성물로 악용하는 방까지 등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이른바 최근 개설된 기자 합성방 안에선 딥페이크 기술로 기자들의 얼굴과 성적인 이미지를 합쳐 불법 성폭력 합성물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참여자들은 해당 사건을 다루는 기자들이 기사를 쓸 경우엔 합성물을 제작할 것이라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 언론사와 기자 이름을 특정해서 사진과 신상을 올리도록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수백 건을 제작하고 유포한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20대 남성 A씨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2달 동안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허위 영상물 270여 개를 만들어 퍼뜨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개인정보를 받아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파악된 피해자만 240여 명에 달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에 정치권도 경쟁적으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야당은 단순 시청도 처벌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지인 사진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척결을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처럼 음란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등 범죄 심각성이 커지며 상황 진단에 돌입한 겁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입니다. 사회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합니다. 당정은 우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허위 영상물 유포는 최대 형량이 징역 5년인데 이를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7년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미성년자도 적잖게 포함된 만큼 촉법 소년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포털이나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제작물에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일단 정부의 뒷북 대응으로 범죄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수사와 처벌이 미진해 한계가 많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이나 소지, 구매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대책도 내놨습니다. 또 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들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달로 인한 범죄 피해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분석도 적잖은 만큼 정치권이 또 늑장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된 뒤 경찰에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구명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대통령은 이 사법부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프랑스에 입국했다 전격 체포된 텔레그램 창업자 파벨 두로프. 두로프는 경찰 조사에서 프랑스 고위급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수사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두로프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다고 AFP 통신에 전했습니다. 두로프는 지난 2021년 프랑스 국적 취득 전 마크롱 대통령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두로프와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텔레그램 본사를 파리에 둘 것을 권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로프는 또 자신의 체포 사실을 통보할 관계자로 프랑스 재계 거물 인사 자비에 니엘을 지목했습니다. 통신그룹 일리아드 설립자 니엘은 마크롱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로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몽드의 주주이기도 합니다. 두로프가 구명을 위해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수사는 사법당국이 독립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Il est faux que j'avais procédé à quelque invitation que ce soit. C'est totalement faux. Je n'étais pas supposé voir M. Duroff, ni en fin de semaine dernière, ni dans les jours à venir. 500만 유로, 우리 돈 74억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두로프는 수사 판사의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앞서 텔레그램을 탄압했던 러시아는 두로프의 러시아 국적이 아직 살아있다며 사건이 정치적 박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로프의 또 다른 국적국인 아랍에미리트도 자국민 보호를 위해 프랑스 당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물가 고용 지표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영향을 주는 경제 지표가 새로 나왔는데요. 미국 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황보성 기자입니다. 올해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보다 3.0% 증가한 거로 수정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속보치 2.8%보다 0.2%포인트를 높인 겁니다. 2분기 GDP 성장률은 또 1분기 1.4%의 2배가 넘습니다. 미 상무부는 더 강해진 개인 소비를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분기 개인 소비 증가율이 속보치 2.3%에서 잠정치 2.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민간 지출 증가율도 2.6%에서 2.9%로 올렸습니다. 고금리 실업, 임금 증가세 둔화, 가계저축 감소 등에 따라서 소비가 부진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가 더 탄탄해지고 있는 겁니다.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인하할지 한다면 어느 정도나 할지 고심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엔 부정적 변수를 줄여준 셈입니다. 새 물가 지표도 연준의 고민을 덜어줍니다.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이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진 2.5%로 조정된 겁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지수도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내린 2.8%로 나왔습니다. 미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소매 판매도 줄었습니다. 반면 설비 투자는 두 자릿수대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에서 늘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광공업에서 줄며 한 달 전보다 0.4% 감소했습니다. 생산은 지난 5월 마이너스 0.8%, 6월 마이너스 0.1%에 이어서 3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1.9% 줄어 두 달 만에 감소한 반면 설비 투자는 항공기 수입 등 운송 장비 투자가 큰 폭으로 늘며 한 달 전보다 10.1%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또 하락해 두 달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예금은행의 7월 대출금리는 연 4.55%로 집계됐습니다. 6월보다 0.16%포인트 내려 두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떨어진 4.06%로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5%로 0.2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9개월째 하락세로 지난 2021년 10월 3.26% 이후에 2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피해자들에게 신형 E클래스 세단을 최대 1년 동안 무상 대여합니다. 벤츠 코리아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청라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안내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 화재로 차량 전체가 손실 처리된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벤처코리아는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입주민 신청을 받은 뒤 차량을 인도할 예정입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된 뒤 첫 언론 인터뷰에서 공화당 출신 인사를 차기 내각에 기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가 무능한 공산주의자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회피한다는 트럼프의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CNN과 마주 앉은 해리스 부통령. 불법 이민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지적에 중요한 건 자신의 가치관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라고 답했습니다. Prosecuting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violations of American laws regarding the illegal passage of guns, drugs, and human beings across our border. My values have not changed. 또 자신이 집권하면 공화당 출신 인사를 내각에 앉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hen som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s are being made that have different views, different experiences, and I think it would be to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ublic to have a member of my cabinet who was a Republican.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경제정책 연설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로 해리스 비판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제야 언론 인터뷰에 응할 만큼 능력이 없다고 비난하고 Look, she's incompetent. She can't do an interview? It's been months. I just did an interview backstage.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신의 공약을 따라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She's flip-flopping. She's the greatest flip-flopper. Things that she never even thought of. She probably goes back to her room and gets sick to her stomach when she says what she has to say because she's a Marxist. She's a fascist. 이런 가운데 제3후보였던 케네디 주니어가 사퇴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7개 경합주에서 백중세를 보였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3승 1무 3패로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판세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첫 인터뷰를 마친 해리스는 이제 트럼프와의 첫 승부처가 될 다음 달 토론 준비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 팝그룹인 아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아바 노래를 틀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아바의 소속 음반사 유니버설 뮤직이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트럼프 측 유세에서 아바의 노래가 무단으로 쓰인 것을 인지했고 즉각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의 현지 매체는 지난달 27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트럼프 유세에서 아바의 대표곡인 댄싱 퀸,
더 위너 택시롤 등이 영상과 함께 흘러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이와 관련해서 언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무장 세력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뿐 아니라 최근에는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대규모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EU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폭격에 구멍이 뻥 뚫려버린 모스크. 이슬람 무장 세력이 숨어서 폭발물을 만든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은 또 여러 테러 공격에 연루된 무함마드 자베르를 포함해 이곳에 숨어있던 테러리스트 5명을 교전 끝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테러 작전이라는 명목으로 이스라엘군은 최근 요르단강 서안에서 최대 규모의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جرفوا بأجزاء من البيوت قصفوا بيوت العبادة وهذا أكثر شيء عز علينا وأبكانا بيوت العبادة.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민간인 희생을 규탄하며 이스라엘의 서안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상황도 여전히 참혹합니다. 29일 새벽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가자시티의 건물이 불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8명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سمعنا صوت القصف الساعة 3:30 سمعنا صوت الزعاق ناس في الشارع بتزعق طلعنا نجري لقينا الدار ماكله هواية وبدت النيران تشتعل.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이스라엘 극우 장관들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인질 석방을 위해선 가자 주민 200만 명을 굶어 죽게 놔두는 것도 정당화되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말한 이스라엘 재무장관 등을 겨냥한 것입니다. And I think that the European Union has not to have taboos in order to use our toolbox in order to make humanitarian law respected. 가자 지구에 이어 요르단강 서안까지 이스라엘군의 동시다발적인 공습이 이어지고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은 여전히 답보 상태. 답답한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은 협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직접 가서 데려오겠다며 가자지구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전쟁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가자 지구에는 25년 만에 소아마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백신 접종을 위해 9월 1일부터 교전을 잠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중부의 한 대피소에서 지친 얼굴로 카시트에 누워 잠든 압델라흐만. 생후 10개월인데 왼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영원히 걸을 수 없습니다. 가자지구에서 25년 만에 발생한 소아마비 확진 사례입니다. فجأة لقيت الولد بيستفرغ وبطل يتحرك وصار سخن وبطل يمشي ويزحف. توجهت في مستشفى الشهداء الأقصى حكوا لي إنه ابنك ممكن يكون معاه مرض شلل. 가자지구 전쟁으로 태어난 뒤 어떤 백신도 맞지 못한 아이가 5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하수와 오염된 물을 이용해 퍼지고 전염성이 높아 이미 감염된 아이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추정했습니다. WHO, 유럽연합 등 세계 각국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백신 투약을 위한 작전 중지를 촉구했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투약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부 군사작전을 일시 중단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9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은 가자지구 중부부터 사흘씩 진행되고 필요하면 하루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Will provide 2 drops of WHO pre-qualified novel oral polio vaccine type 2, NOPV2, to more than 640,000 children under 10 years of age. 첫 접종 후 4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1일부터 사흘간 가자 중부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낮 교전을 중단하고 중부 접종이 끝나면 남부와 북부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을 위해 단계적으로 사흘씩 교전을 멈춥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이 합의안을 잘 지켜주길 바란다며 백신 126만 회 분량이 가자지구에 이미 도착했고 40만 회 분량도 곧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네, 시꺼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불이 난 걸까요? 도미니카 공화국 당국이 수사 중에 압수한 마약류 2톤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불에 탄 마약 중에는 콜롬비아에서 출발해서 함부르크로 향하던 레몬 선적 안에 숨겨졌던 코카인 1.5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마리화나 해시시 그리고 엑스터시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찍힌 차량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운전 중에 잠깐 멈춰선 사이에 차량 왼쪽에서 난데없이 망아지 한 마리가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총총걸음으로 도로 한복판을 휘젓더니 달려오던 우체국 차량까지 멈춰 세웠는데요. 눈을 의식해 한 이 장면, 직접 목격한 운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그 아들 그 등교시키다가 거기서 이제 본 거거든요. 갑자기 말이 나오니까 다들 어디서 나왔는데 사람들도 내리고 막 그랬거든요, 주변에 다. 네, 취재진이 이 망아지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집에는 잘 돌아갔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했지만 경찰과 소방 어느 곳도 관련 신고를 접수했거나 출동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잠깐 산책을 나왔던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을까요? 출근길 슬며시 나타난 귀여운 망아지가 무사히 주인을 만나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길을 헤매고 있는 망아지 보시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이 상륙한 일본 규슈 남부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규슈의 후쿠오카 공항인데요. 한 여객기가 공항 활주를 향해서 착륙하려다가 착륙을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번엔 착륙을 시도하려는 여객기가 강풍을 따라 좌우로 흔들리더니 이내 착륙을 포기한 듯 다시 상공으로 솟아오르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네, 먹구름을 꿇고 항공기가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람이 워낙 강해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왼쪽으로 기우뚱, 오른쪽으로 기우뚱, 강풍에 떠밀려 중심을 못 잡고 휘청되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고스란히 포착됐는데요. 결국 이 항공기는 땅에 닿지 못하고 다시 하늘을 향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을 강타한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국내 일본행 항공기도 줄줄이 결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태풍이 현재 후쿠오카에 있고 이동 속도가 느려서 후쿠오카행 항공편을 계속 결항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우에서 일방적으로 해임이 됐다고 반발하고 있는 민희진 전 대표가 추가 입장을 내고 사측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가 자신을 대표직에서 해임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길 거라고 밝혔지만 다음 날 돌아온 건 오는 11월 1일까지가 시한인 2개월짜리 초단기 계약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서 계약서에는 사측 판단에 따라서 이 마음대로 계약 기간을 더 줄일 수도 있다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다며 서명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도어 측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할 계약 기간을 2개월로 둔 건 단순히 사내이사 임기 잔여 기간에 맞춘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이같이 밝히며 이후에는 재계약과 함께 진행하면 될 일인데 민 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와 내부 협의를 하지 않고 입장문을 낸 데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한 것들은 위임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라며 퇴직 후 1년 겸업 금지도 하이브사나 레이블 모든 임원에게 적용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해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태희를 두고 팬들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 분노 섞인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룹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는 건데 BTS 슈가에 이어서 K-팝 업계가 잇따른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태일의 탈퇴 소식이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성범죄 사건과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심각성이 어느 때보다 큰 데다 팬층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면 실망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 입장도 수사 결과도 아직이지만 팬들은 더 두고 볼 게 있느냐는 듯 빠르게 손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피소된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전에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그룹 탈퇴를 결정했다는 소속사 입장에
심각성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룹 이미지까지 망친 만큼 고개 들고 다니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남은 8명은 잘 지내자는 반응이 국내외 팬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가운데 멤버들도 테일과 SNS 연결을 끊으며 리스크 차단에 나섰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BTS 슈가의 음주운전 수사로 한 차례 사건 사고 몸살을 겪은 가요계. 탈퇴를 촉구하는 일부 팬들과 슈가를 응원하는 해외 팬들까지 모두 공개 행동에 나서며 팬덤 사이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테일 사건까지 더해지며 K-팝 산업에 대한 인식까지 악영향이 있진 않을까 우려도 나옵니다. 사회 면에서 계속해서 K-팝이 언급되는 것이니까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는 없죠. 좀 윤리적으로 공인으로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자세나 좀 태도를 이제 다시 좀 복귀하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사람이 곧 상품이 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리스크는 숙명이라지만 개인을 넘어 그룹, 자칫 K-팝 위상까지 파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가요계는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외벽 전면에 영상을 투사해 다양한 콘텐츠를 보여주는 축제인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이 개막했습니다. 올해 서울라이트에서는 DDP 개관 10주년과 김환기 화백 사후 50주기를 맞아 한국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작품 9점을 재해석한 영상을 선보인다고 서울디자인재단이 밝혔습니다. 영상 제작은 박재성 서울대 교수가, 음악은 프로듀서 윤상이 맡았습니다. 이번 행사는 다음 달 8일까지 1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분마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룹 스트레이키즈가 K-팝 가수로는 처음으로 영국 음악 잡지 롤링스톤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롤링스톤은 지난 28일 공식 홈페이지에 스트레이키즈와 촬영한 19호 표지를 공개하며 첫 발표 5곡을 모두 빌보드 200 차트에 진입시킨 최초의 그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다재다능한 육각형 글로벌 스타라고 평가했는데 이번 호에는 멤버들의 화보와 인터뷰가 실릴 예정입니다. 해안의 강풍과 너울성 파도는 주말인 내일 새벽부터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반면 서쪽 지방은 맑은 날씨 속에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청계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서쪽은 폭염인데요. 현재 서울 날씨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2도를 넘어섰는데요. 여전히 여름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넣는 강한 동풍이 동해안 지역은 선선하게 만들어졌지만 이 바람이 산맥을 타고 넘으면서 오히려 서쪽 지역을 달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습도가 확실히 낮아져서 지금 산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볕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안에서는 오늘도 강풍과 너울에 주의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강한 동풍이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 그리고 높은 파도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울산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기록되기도 하는 등 지금 간판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동해상과 남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일면서 풍랑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이 강풍과 높은 파도는 내일 새벽 태풍이 멀어지면서 점차 약화하겠습니다. 지금 동해안 지역은 이미 빗줄기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낮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에도 영동 중남부 지역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난 가운데 서쪽에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도 서울과 대전, 광주는 34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동해안 지역은 강릉 29도 등 비교적 기온이 선선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쪽 지방은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휴일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텐데요. 특히 다음 주 월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서울 낮 기온도 3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에서는 높은 물결이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해안가 방문하시는 분들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11시 반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